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된 엘리시움 호텔에서는 엘리트들을 위한 성대한 연례 자선 만찬이 열리고 있었다. 잔 부딪히는 소리와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져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미묘한 권력 다툼을 완벽하게 감추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태성그룹 회장 강도준은 연회장 한쪽 구석의 대리석 기둥에 기대어 서서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군중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나 값비싼 악수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사업 파트너의 아내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내 윤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윤서연은 짙은 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가느다란 어깨와 배국 같은 피부는 연회장의 따뜻한 황금빛 조명과 완벽한 대비를 이루었다. 언론에서는 그들을 재벌의 황금 커플로 칭송했지만 도주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 행동에는 소유욕과 더불어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살짝 움찔하며 눈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드러냈지만 금세 회장 부인다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넨 후 피곤한 시선을 다시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돌렸다. 도주는 그녀의 미묘한 회피를 감지했고 불안한 기운이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감정을 감추는 데 능숙했다. 그는 그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밤 수많은 경쟁자들이 태성의 약점을 찾기 위해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니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내라고 대답하며 레드 와인잔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 호화로운 감옥에서 벗어날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찾는 듯했다. 바로 그때 박 비서실장이 급히 뛰어들어와 외국 주주로부터 온 다급한 전화라며 즉시 자리를 떠야 한다고 속삭였다. 도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태성그룹의 수장으로서 수천 명의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미룰 수는 없었다. 그는 근처 경호대장에게 아내를 철저히 경호하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호대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연의 안전을 목숨 걸고 맹세했다. 도주는 등을 돌려 서쪽 복도에 있는 VIP룸으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파리 한 마리도 뚫을 수 없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수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도준에게는 15분이 마치 몇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옛 주주들의 의미 없는 불평을 듣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비서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리로 돌아오니 서연의 와인잔이 여전히 상석 위에 놓여 있었고 잔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묻은 립스틱 자국만이 그녀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시끌벅적한 사람들 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강도주는 넓은 연회장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아내의 익숙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평소의 냉철한 표정은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길게 이어진 신호음과 함께 차갑고 알 수 없는 메시지만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느껴졌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지나가는 웨이터의 어깨를 붙잡고 아내를 봤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웨이터는 방 안에서 가장 위압적인 남자의 기운에 겁에 질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때 경호반장이 창백한 얼굴로 급히 달려와서는 그가 떠난 지 5분쯤 후에 아내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도주는 눈앞에 떨고 있는 경호반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당장이라도 그 부주의한 자의 목을 베어버릴 듯했다. 그는 질책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엘리시움 호텔 전체를 봉쇄하고 정부 관리들과 유명 연예인들을 포함한 누구도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떼지어 연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숨 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엘리시움 호텔의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강도준의 리무진은 미친 듯한 속도로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여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운전석의 기사조차 숨소리를 죽인 채 핸들을 잡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도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이성을 대신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계산된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납치된 이 상황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자신을 향한 정면 도전이자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본사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림자 조직의 지휘 통제실로 변모해 있었다. 도준이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 조직의 리더인 민 실장이 소리 없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민 실장은 전직 정보기관 최정예 요원 출신으로 도준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칼날이자 태성그룹의 어두운 뒤처리를 담당하는 그림자였다. 그는 이미 호텔 보안 서버를 해킹하여 확보한 영상 자료와 현장 감식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준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민 실장이 내밀어준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는데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화면 속 데이터들이 그의 눈동자 위로 빠르게 비쳤다. 화면에는 아내가 사라지기 직전의 동선과 그 시각 호텔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차량들의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도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오늘 밤 호텔 경비를 책임졌던 경호 팀장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멍투성이가 된 얼굴로 두 명의 요원에게 끌려온 경호 팀장은 도준의 앞에 무릎을 꿇려진 채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입을 열었지만 도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치자 그 파열음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도준은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들을 밟으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턱을 억세게 움켜쥐고 눈을 맞췄다. 너희가 멍청하게 서 있는 동안 내 아내가 사라졌는데 지금 네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도준은 속삭이듯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끔찍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경호 팀장은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닥만을 응시했고 도준은 더 이상 그에게 볼 일이 없다는 듯 손을 휘저어 그를 끌고 나가게 했다. 무능한 자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도준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는 실패한 사냥개는 가차없이 버리는 냉혹한 주인이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자 민 실장은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하며 도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영상 속에는 호텔 화물 전용 출입구로 빠져나가는 낡은 택배 트럭 한 대가 찍혀 있었는데 번호판은 진흙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림자 팀의 영상 복원 기술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찾아냈다. 그것은 도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단서이자 놈들이 남긴 유일한 실수였다. 민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트럭은 서류상으로는 폐업한 물류회사의 소유였지만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경쟁사인 금화그룹의 위장 계열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금화그룹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도준의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렸고 그의 눈빛은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금화그룹의 후계자인 박진혁은 오래전부터 도준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사사건건 태성그룹의 사업을 방해해온 인물이었고
이번 일 역시 그의 비열한 수법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도주는 박진혁이 감히 자신의 아내를 건드려 태성을 흔들려 했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자 마지막 실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비서실장인 박전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금 금화그룹을 건드리면 주가 폭락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조언을 건넸다. 하지만 도주는 박전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닥치라고 소리쳤고 그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내 아내가 놈들의 손아귀에 있는데 주식 쪼가리나 회사의 평판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며 도주는 으르렁거렸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박전무에게 당장 금화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선언했다.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이 담긴 펜던트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은 지금 그가 느끼는 지옥 같은 고통과 대비되어 더욱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민 실장에게 그림자 팀 전원을 소집하여 트럭의 GPS 신호가 끊긴 마지막 지점을 기점으로 이 잡듯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공권력은 필요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힘과 조직만을 이용해 아내를 찾아내고 놈들을 심판할 생각이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놈들은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도주는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편 도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태성그룹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 시내 곳곳에 숨어있던 요원들이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금화그룹의 물류 창고와 비밀 아지트로 의심되는 곳들을 하나씩 타격하며 정보를 수집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파괴는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도주는 자신의 리무진을 버리고 민 실장이 준비한 방탄 개조된 검은색 SUV에 올라타 직접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더 이상 고상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기 위해 피를 뒤집어 쓸 각오가 된 야수였으며 그의 앞을 막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기세였다. 차량에 탑승한 도주는 조수석에 앉은 민 실장으로부터 트럭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인천항 근처의 폐쇄된 컨테이너 야적장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곳은 밀수와 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진 우범지대였지만 도준에게는 그저 아내를 찾기 위해 짓밟아야 할 또 하나의 전장에 불과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운전 요원에게 최고 속도로 달릴 것을 지시했고 육중한 SUV는 굉음을 내며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뭉개질 정도로 빠른 속도였지만 도준의 시선은 오로지 전방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도주는 태성그룹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금화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새벽이 밝아오면 증권가는 태성그룹의 무자비한 공격에 패닉에 빠질 것이고 박진혁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파장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었다. 도주는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화기를 끄고 품 안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탄창을 확인했는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뜨거운 손바닥을 식혀주는 듯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도준의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날이 섰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만약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상처가 났다면 박진혁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는 맹세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컨테이너 야적장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자 도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변해갔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괴물은 사슬을 끊고 세상 밖으로 완전히 나와버렸다. 인천항에 폐쇄된 컨테이너 야적장은 칠흑 같은 어둠과 비릿한 바다 내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센 바닷바람이 녹슨 철문들을 때리며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도준이 이끄는 그림자팀이 야적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창고를 포위하고 섬광탄과 함께 내부로 진입했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급하게 철수한 흔적으로 타이어 자국과 담배꽁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구석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던 낡은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도주는 천천히 그 의자로 다가가 손을 뻗어 의자에 남겨진 온기를 확인하려 했지만 차가운 냉기만이 그의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허탈감과 분노가 뒤섞인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던 중 의자 밑에 떨어진 작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윤서연이 평소 아끼던 작은 벨벳 클러치 백이었는데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도주는 단번에 그것이 아내의 물건임을 알아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클러치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휴대전화나 신분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열쇠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열쇠는 서연이 결혼 혼수로 가져왔던 고가구 화장대의 비밀 서랍을 여는 열쇠였는데 그녀는 평소 그 서랍에 무엇을 넣어두는지 절대 보여주지 않았었다. 도주는 직감적으로 서연이 납치되기 전 혹은 납치되는 순간에 자신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이 클러치를 일부러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민 실장에게 현장 감식을 맡기고 자신은 서연이 남긴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남동 저택으로 차를 돌렸다. 정막이 흐르는 대저택의 침실은 주인을 잃은 슬픔에 잠긴 듯 고요했고 도준의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리며 서글프게 퍼져나갔다. 그는 서연의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열쇠를 열쇠 구멍에 밀어넣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 한 권과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다.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고 빼곡하게 적힌 서연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일기장의 내용은 단순한 일상의 기록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협박과 고뇌의 기록이었으며 도준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일기에 따르면 금화그룹의 박진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성그룹의 기밀 문서를 빼내기 위해 서연에게 접근하여 협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친정기업이 과거에 저질렀던 사소한 회계 부정을 빌미로 그녀를 압박했고 만약 도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친정을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서연은 도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할까봐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도준의 발목을 잡을까봐 홀로 그 모든 공포를 감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 곳곳에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눈물 자국과 함께 남겨놓았다. 도준은 일기장을 움켜쥐고 오열을 삼켰으며 자신이 아내를 지키기는커녕 그녀를 외로운 지옥 속에 방치해 두었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도준이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녹음기를 재생하자 박진혁 특유의 거만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녹음된 통화 내용에서 박진혁은 서연에게 태성그룹의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 설계도를 요구하며 거절할 시 그녀를 납치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이 얽힌 납치극이 아니라 태성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금화그룹의 치밀한 기업 사냥이자 정치적 음모였다. 도주는 이제야 적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고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확인했다. 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고는 서재의 책상에 앉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민 실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금화그룹은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태성그룹과의 합병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유일한 탈출구였다. 박진혁은 서연을 인질로 삼아 도준에게 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이사회 일부를 매수해 놓은 상태였다. 도준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민 실장에게 지금 당장 태성그룹에 가용 가능한 모든 현금을 동원해 금화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입을 손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상대를 철저하게 파산시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 것만이 목표였다. 이것은 경영자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복수에 미친 한 남자의 파괴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때 민 실장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그림자팀 요원으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은 인천 야적장 근처의 폐쇄회로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진혁의 최측근 하수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도주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방탄조끼를 꺼내 와이셔츠 위에 착용했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지시만 내리는 총수 역할에 만족할 수 없었고 직접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사냥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냉철한 기업가가 아닌 피에 굶주린 전사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도주는 차고로 내려가면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에 금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불법 승계 자료를 뿌리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도준이 그동안 만약을 위해 모아두었던 금화그룹의 치명적인 약점들이었으며 이것이 터지면 박진혁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 분명했다. 비서실장은 파장이 너무 크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도준은 내 아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나라도 같이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짧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굉음이 지하 주차장을 뒤흔들며 그의 분노를 대변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고 다른 잡념들은 모두 불타 사라져버렸다. 그는 박진혁이 서연을 데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충청도 인근의 별장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곳을 향해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밤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은 차창을 때리며 마치 앞으로 벌어질 비의 축제를 예고하는 듯했다. 도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연이 제발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만약 털끝 하나라도 다쳤다면 놈들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한편 박진혁은 자신의 별장 지하실에서 의자에 묶여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태성그룹을 손에 넣은 뒤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깨운 상대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혹한 괴물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도준이 지금 이 순간 죽음의 사자처럼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박진혁을 노려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준이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별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도준은 민 실장이 미리 배치해둔 지원 병력과 합류하여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그들은 정면 돌파가 아닌 은밀한 침투를 통해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그 후에 적들을 소탕하기로 결정했다. 도준은 요원들에게 지급된 무기를 점검하며 자신의 권총에 소음기를 장착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서 베테랑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요원들에게 박진혁을 제외한 나머지 저항하는 자들은 사살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렸고 이 명령은 오늘 밤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암시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뚫고 별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도준의 심장 박동은 차갑게 가라앉으며 전투 태세로 전환되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요원들에게 위치를 사수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자신은 별장의 뒷산을 타고 침투할 경로를 눈으로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며 별장의 윤곽이 드러났고 그곳은 마치 악마의 성처럼 웅장하고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강도준은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하고 긴 밤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충청도의 깊은 산속 별장을 집어삼킬 듯이 퍼붓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산맥을 타고 울려 퍼지며 은밀한 침투를 위한 완벽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도준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야간 투시경을 쓴 그림자 팀 요원들에게 진입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별장 내부로 스며들었다. 정원의 곳곳에 배치된 금화그룹의 경호원들은 자신들의 목에 차가운 칼날이 닿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빗소리에 묻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도주는 손에 든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선두에 서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그의 눈빛은 적을 사냥하는 맹수의 그것보다 훨씬 더 살기등등하게 빛나고 있었다. 별장 내부는 겉모습의 고요함과는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1층 로비에서 대기하던 적들이 도준의 침입을 알아차리고 무기를 꺼내들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특수훈련을 받은 그림자 팀의 압도적인 화력과 도준의 정확한 사격 솜씨 앞에서 그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고 값비싼 대리석 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얼룩졌다. 도준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놈의 허벅지를 정확히 쏘아 무력화시킨 뒤 멱살을 잡고 아내의 위치를 물었지만 놈은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도준은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하실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육중한 철문을 폭파하고 들어선 지하실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으며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밧줄이 끊어진 빈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서연의 것으로 보이는 찢어진 옷자락 조각이 떨어져 있어 그녀가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준이 그 옷자락을 집어드는 순간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가 켜지며 박진혁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화면 속의 박진혁은 서연의 머리채를 잡은 채 도준을 조롱하며 네가 이곳에 도착할 줄 알고 이미 장소를 옮겼다고 낄낄거렸다. 화면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준을 향해 고개를 젓는 서연의 모습을 본 도준은 이성을 잃고 모니터를 향해 총을 난사하여 박살내버렸다. 그는 박진혁이 도망친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즉시 요원들에게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도주 차량을 추적하라고 고함쳤다. 빗길을 뚫고 타이어 탓하는 냄새를 풍기며 별장 뒷길로 빠져나가는 검은색 벤 차량 2대가 드론의 감시망에 포착되었고 도주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에 올라타 추격을 시작했다. 미끄러운 산길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고 도주는 자신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도준의 차량은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앞서가는 적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인해 벤 차량이 휘청거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격렬한 충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지만 도준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놈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붙이며 광기 어린 운전 실력을 보여주었다. 뒤따르던 그림자 팀의 차량들이 합류하여 적의 호위 차량을 에워싸고 집중 사격을 가해 타이어를 터뜨리자 벤 차량은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굉음을 내며 멈춰섰다. 도주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려 뒤집힌 벤 차량으로 달려갔지만 운전석에 있는 것은 박진혁이 아닌 그의 하수인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하수인을 차 밖으로 끌어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은 도주는 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박진혁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불지 않으면
뇌수를 쏟게 해주겠다고 으르렁거렸다. 공포에 질린 하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혁이 헬기를 이용해 인천항에 있는 밀항선으로 이동 중이며 서연을 데리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라고 실토했다. 도주는 놈을 기절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헬기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물리적인 추격만으로는 놈을 잡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도주는 이제 놈의 숨통을 끊을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도주는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태성그룹의 재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지금 당장 금화그룹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도록 압박하고 그들의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단순히 회사를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금화그룹이라는 이름 자체를 대한민국 재계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라는 파멸의 선고였다. 박진혁이 해외로 도망치더라도 빈털터리 범죄자로 만들어 평생 쫓기며 살게 하겠다는 도준의 잔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전화를 끄는 도준은 민 실장에게 헬기를 수배하여 인천항으로 바로 이동하겠다고 지시했고 그림자팀 전원에게는 항구를 봉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눈앞에는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목표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이 겪고 있을 공포를 생각하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고통을 연료 삼아 도주는 더욱더 강한 사리를 불태웠다. 이제 놈들이 도망칠 곳은 바다끝 어디에도 없으며 오늘 밤 바다는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한편 인천항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박진혁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는 금화그룹의 주가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태성그룹이 이렇게 무모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며 자신의 모든 자산이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손이 떨려왔다. 옆에 묶여있는 서연은 그런 박진혁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도준이 오고 있음을 확신했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박진혁은 서연의 뺨을 때리며 네 남편이 미쳤다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이미 패배자의 비명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도준을 태운 태성그룹의 헬기가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인천항 상공에 도착했을 때 항구는 이미 그림자 팀에 의해 철저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도준은 컨테이너 사이로 움직이는 박진혁의 무리를 발견했고 눈을 가늘게 뜨며 사냥감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갈 준비를 하며 장갑을 고쳐 꼈고 이 싸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끝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거친 바닷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휘날리게 했지만 강도준이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는 그 어떤 바람도 무의미했다. 새벽 4시가 넘어가면서 서울증권가는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태성그룹이 주도하는 거대 자본의 폭격은 금화그룹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고 있었다. 강도준의 지시로 시작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와 동시에 언론에 터진 박진혁의 불법 승계 및 비자금 관련 특종은 금화그룹의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추락시켰다. 채권단은 즉각적인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금화그룹의 계열사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박진혁이 해외 도피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들마저 동결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한 남자의 분노가 만들어낸 완벽한 경제적 살인이었으며 박진혁이 가진 모든 힘의 원천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잔혹한 형벌이었다.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밀항선 내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던 박진혁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인질로 잡은 윤서연 하나뿐이었다. 그는 선실 바닥에 묶여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눈앞에 닥친 파멸의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었다. 박진혁은 자신을 따르던 용병들이 동요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을 느꼈고 돈이 끊긴 고용주에게 충성을 바칠 사냥개들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강도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박진혁은 지금 당장 공격을 멈추고 자금을 풀어주지 않으면 윤서연의 목을 베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악을 쓰며 협박했다. 하지만 도준은 그 비명 같은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당장 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도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으며 마치 이미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건조함만이 감돌고 있어 박진혁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도준이 박진혁과의 통화를 길게 끈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그림자 팀의 해커들이 박진혁의 정확한 위치 좌표를 따내기 위함이었다. 통화가 1분을 넘기는 순간 민 실장은 도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고 태블릿 화면에는 인천항 제사부두 끝자락에 정박한 낡은 화물선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도준은 박진혁에게 지옥에서 보자라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헬기 조종사에게 즉시 해당 좌표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천항 상공에서 도준은 로프를 잡고 헬기 밖으로 몸을 내밀었고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준과 그림자 팀 최정예 요원들이 화물선 갑판 위로 레페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요란한 총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갑판을 지키던 박진혁의 용병들은 기습적인 공격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쓰러졌으며 도준은 권총을 들어 정확하게 적들의 급소를 타격하며 전진했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살인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적들의 피가 빗물에 섞여 바다로 흘러내렸다. 도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선실 어딘가에 있을 서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목표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살려둘 가치가 없었다. 선실 내부로 진입한 도준은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곳곳에 매복해 있는 적들을 처리해 나갔는데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근접 전투에서도 도준은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며 칼을 휘두르는 용병의 팔을 꺾고 그 칼을 빼앗아 적의 심장에 꽂아 넣었다. 그의 흰 셔츠는 이미 피범벅이 되어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선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서연의 비명이 들려오자 도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고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닫힌 철문을 몸으로 들이받았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그곳에는 박진혁이 서연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서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아직 쓰러지지 않은 4명의 최정예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박진혁은 도준의 몰골을 보고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인질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도준에게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서연의 목을 긋겠다고 위협했고 서연은 도준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도준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며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항복이 아닌 사냥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의 눈빛 그대로였다. 도준이 무기를 버리자 용병들이 안도하며 그를 포박하기 위해 다가왔지만 그것은 도준이 노린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용병들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도준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품 안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가장 가까운 적의 목을 베어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용병들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도주는 이미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움직임으로 그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총성이 좁은 선실을 울렸지만 총알은 도준을 빗나가 벽에 박혔고 대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박진혁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살극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서연을 잡고 있던 손의 힘도 풀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단순히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주는 마지막 남은 용병의 머리를 벽에 처박아 처리한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박진혁을 향해 걸어갔다. 피와 땀으로 뒤범퍼된 도준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고 박진혁은 뒷걸음질치다 벽에 막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뿐이었고 도준은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잠시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서연의 눈동자를 보며 도준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차가운 눈으로 박진혁을 내려다보며 너의 죄를 씻기에는 죽음조차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 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바깥의 폭풍우 소리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선실 안을 감싸 안았고 이제 모든 악연을 끊어낼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선실 안에서 박진혁은 마지막 발악처럼 윤서연의 목에 들이댄 칼날에 힘을 주었고 그의 손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강도준이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라고 생각하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차가운 철벽만이 그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도준은 자신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바닥에 뚝뚝 떨어뜨리며 박진혁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는 절대적인 죽음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도준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유리 파편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박진혁의 심장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서연은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도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제발 그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박진혁은 도준을 향해 오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며 지금 당장 헬기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서연과 함께 자폭하겠다고 횡설수설하며 협박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도준은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왔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박진혁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도준은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내 여자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를 입힌다면 내 놈의 사지를 찢어 바다에 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목소리는 고함보다 더 끔찍하게 박진혁의 귓가에 박혔고 공포에 질린 박진혁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찰나의 순간이 찾아왔다. 맹수와 같은 본능으로 그 틈을 포착한 도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로 바닥을 박차고 박진혁의 품으로 쇄도에 들어갔다. 박진혁이 반사적으로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도준은 망설임 없이 맨손으로 날카로운 칼날을 움켜쥐어 서연에게 향하는 흉기를 막아냈다. 손바닥이 베이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솟구쳤지만 도준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쥔 박진혁의 손목을 비틀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꺾어버렸고 박진혁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도준은 그 틈을 타 서연을 자신의 뒤로 밀쳐내 보호한 뒤 무방비 상태가 된 박진혁의 복부에 묵직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억소리와 함께 박진혁은 선실 반대편 벽으로 처박혔고 내장이 파열된 듯 입에서 쿨럭거리며 핏덩이를 토해냈다. 서연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도준의 이성은 그제야 완전히 끊어졌고 그는 바닥을 기어 도망가려는 박진혁에게 다가가 무자비한 폭력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던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응징이었다.
도주는 박진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했고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다투던 재벌 2세의 거만한 얼굴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졌다. 박진혁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도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 손을 짓밟으며 너에게는 죽음조차 과분한 잡이라고 읊조렸다. 도준은 쓰러진 박진혁을 내려다보며 이제 너의 그룹은 공중분해 될 것이고 너는 감옥 안에서 평생 썩어가며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꼴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제야 뒤늦게 도착한 그림자팀 요원들과 민 실장이 선실로 진입하여 만신창이가 된 박진혁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다. 민 실장은 도준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기겁하며 응급키트를 꺼내려 했지만 도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는 뒤돌아 서 있는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고 폭풍처럼 몰아치던 폭력의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준은 피범벅이 된 자신의 손이 혹여나 서연을 더럽힐까봐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뒷짐을 진 채 그저 그녀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엉망이 되었으며 얼굴에도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아름다운 남자로 보였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천천히 도준에게 다가갔고 그가 주춤거리며 물러서려 하자 와락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도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 서연의 온기가 전해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도준의 긴장도 그제야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도준은 피가 묻지 않은 팔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서연의 등을 감싸 안았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자신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가 와줄 줄 알았다며 더 크게 울었다. 두 사람은 피와 시체가 널려 있는 참혹한 현장 한가운데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도준은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몇 번이고 다시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헬기가 준비되었다고 보고하자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번쩍 안아들었다.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준은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파묻게 하여 바닥에 널린 참혹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배려했다. 그는 비틀거림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선실을 빠져나와 빗줄기가 잦아든 가판으로 향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다. 하늘에는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것은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헬기에 오른 도준은 서연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며 상처 입은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헬기가 이륙하여 인천항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동안 도준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화물선을 내려다보며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도준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자는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아까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깊고 진한 애정만이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태성그룹과 금화그룹의 전쟁은 태성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고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언론은 연일 금화그룹의 공중분해와 박진혁의 구속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며 거대 제국의 몰락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강도준이 쏘아올린 금융공격은 금화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파산으로 몰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박진혁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강도준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서울의 한 VIP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고 경쟁자들이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에서도 오직 병상에 누워있는 윤서연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던 서연이 긴 속눈썹을 떨며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엎드려 잠든 도준의 모습이었다. 항상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의 냉철한 표정을 유지하던 그가 며칠 동안 면도조차 하지 못한 까칠한 얼굴로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서연에게 낯설면서도 가슴 아픈 풍경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도준의 손으로 향했는데 붕대가 칭칭 감겨있는 그의 오른손은 그날 밤 그가 자신을 위해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었던 끔찍한 순간을 상기시켰다. 서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붕대 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자 예민한 감각을 지닌 도준은 즉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도준은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이마와 뺨을 어루만지며 괜찮으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실핏줄이 터져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간절했다. 서연은 말라버린 입술을 달싹이며 물을 찾았고 도준은 허둥지둥 물컵을 가져와 빨대를 꽂아 그녀의 입에 대주었다.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서연이 도준의 붕대 감긴 손을 가리키며 눈물을 글썽이자 도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나 때문에 당신이 다쳤다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우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너를 지켜낸 훈장일 뿐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너를 외롭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린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며 뼈저린 후회와 자책을 털어놓았다. 도준은 서연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깨달았고 다시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녀의 젖은 눈가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벽을 허물고 진정한 부부로서의 연을 다시 맺었다. 그것은 화려한 결혼식보다 더 성스럽고 진실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며칠 후 도준은 서연의 안정을 확인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우고 구치소 접견실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박진혁이 앉아 있었다. 박진혁은 도준을 보자마자 유리벽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제발 꺼내만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도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네가 가진 재산은 이미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고 너를 도와줄 변호사조차 업계에서 매장되었다고 잔혹한 현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박진혁에게 너는 감옥 안에서 평생 썩어가며 네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매일매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했다. 도준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는 박진혁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이것으로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서연의 퇴원날 병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도준은 경호원들을 시켜 그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는 휠체어에 탄 서연을 직접 밀고 나오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오직 그녀의 상태만을 신경 썼다. 기자들이 이번 사건과 경영권 승계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지만 도준은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연을 차에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냐고 물었고 도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 진짜 시작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처럼 그들 앞에는 폐허가 된 전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태성그룹은
금화그룹을 흡수 합병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도주는 경영 일선에서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이전과는 달리 일찍 퇴근하여 서연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서연 역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재단을 설립하여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도준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사람들은 도준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었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곁에서 가장 평범하고 다정한 남편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도준과 서연은 태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고 두 사람의 등장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예전에 쇼윈도 부부 같았던 냉랭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묻어나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하며 내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도준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시선과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준은 서연을 이끌고 테라스로 나갔고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지난번 잃어버린 결혼 반지보다 더 튼튼하고 빛나는 것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도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다시는 당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연은 도준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음을 실감했다. 도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약 또다시 누군가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세상을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는 차가운 재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언제든 미칠 준비가 되어 있는 뜨거운 남자였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맞잡은 두 손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아내가 사라졌던 그날 밤 재벌은 미쳐버렸지만 그 광기는 결국 두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이끄는 구원이 되었다.